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강릉의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에 주불이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는데 오후부터 내린 단비가 진화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산불로 민가와 펜션 등 건물 100채가 탔고 피해 면적은 축구장 539개에 해당하는 379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전선 단락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초속 20m를 웃도는 강풍에 가로등이 꺾이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청 의혹을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짓는 야당 주장은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규명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6년째 이어갔는데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두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 경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보다 바람이 더 거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태풍급 강풍에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도 꼼짝을 못하니 손으로 불을 끌 수밖에요. 그런데 갑자기 30분 정도 예보에도 없던 강한 비가 왕창 쏟아졌습니다. 강릉 산불은 그야말로 단비가 살린 거죠. 하지만 이미 주민들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뒤입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얼마 만에 불을 잡은 거죠? 네, 불이 난 지 정확히 8시간 8분 만인 오후 4시 30분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8시 22분쯤인데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저기 지나갔고 이건 어디 다른 데서 온 불이 이제 또 넘어왔어. 강풍이 불어 진화헬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고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도 이륙조차 못했습니다. 지상 진화로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때마침 오후 들면서 바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헬기 3대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에서도 단비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불이 난 지점 인근에 민가와 펜션이 있는데 현재까지 72채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포동 일대 7개 마을에서 557명이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수색 중 불이 난 주택 안에서 숨져 있는 80대 남성 1명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산림은 축구장 530개에 달하는 379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의 소방력을 강릉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산림당국 역시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단비의 도움으로 주불을 잡은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강릉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민가로까지 번져 주택과 펜션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가 컸습니다. 전소된 주택만 24채에 이르고 펜션과 호텔까지 더하면 70채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타버린 건물이 벽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물건들은 검게 그을려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시작된 산불은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 민가를 덮쳤습니다. 리조트 건물은 불에 타버린 형체만 남았고 건물 위층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펜션 10여 곳이 영업을 하는 경포 펜션 단지도 집어삼켰습니다. 펜션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필요한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 못하고 물이 안 나와서 당장 청소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이 안 되고 전기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봄이 되면서 주말이면 손님이 찾아오고
여름까지 한철 장사를 해 1년을 버티는데 올해는 숙박시설이 타버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불이 일찍 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불로 주택 40채와 펜션 28채, 숙박시설 3채 등 모두 건물 72채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산불이 학교 근처까지 다가가면서 한때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오늘 하루 23개 학교가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는데 인근 주민과 관광객 1,200여 명도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 나무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산불이 학교 건물까지 덮칠 뻔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은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 검문 연구가 많이 나고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일찍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상황을 보다가 학교 측은 내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에선 강릉과 속초, 고성 3개 지역 23개 학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 500여 명은 대피소 2곳으로 분산 대피했습니다. 딸네 집도 없어졌지. 내가 사는 집도 없어졌지. 집이 2채가 다 날아갔는데. 강풍특보와 산불 재난 문자가 동시에 발송돼 일부 지역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강풍주의보 안내문자만 왔지 산불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그 지인이 운전하다가 불이 났다 확인해 달아 해가지고 왔어요. 리조트와 호텔에서도 종일 대피 소동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투숙객 700여 명 모두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 화재가 짧은 시간 이렇게 피해가 큰 데는 무엇보다 시속 136km로 불어온 태풍급 강풍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초 예보된 비의 양도 0.1mm, 거의 가랑비 수준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가 쏟아졌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강릉 산불 현장엔 순간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36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취재진이 산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대로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유, 불이 괜찮아갖고 우리도 집에 들어가 있다가 또 불이 막 번져가지고 피하라 그래갖고 지금 일로 피해 나와 있잖아요. 태풍급 강풍으로 불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주불이 잡힌 8시간 동안 강릉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청 진화 헬기도 강풍으로 뜨지 못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강풍이 잦아든 오후 2시 50분쯤이 돼서야 대기하던 진화 헬기를 이륙시켜 본격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람이 약간 잦아들어서 헬리콥터 4대가 떠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더 큰 피해가 불가피했지만 다행히 오후에 강릉 지역 전역에 장대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의 기세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자연의 도움으로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주불은 잡혔지만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릉 산불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호 인근에는 문화재도 많죠. 2005년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불에 탔던 양양 산불의 비극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컸는데 실제로 일부 사찰과 정자가 불에 타는 등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한 김에 현판부터 떼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관동 폐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히는 경포대.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고 현판 7개는 아예 떼어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처까지 불이 왔다가 불똥이 그 경포대를 넘어서 그 반대편 쪽에 불이 옮겨 붙었었죠. 네. 안타까운 신경이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다행히 경포대는 무사했지만 화마를 피하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경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선시대 정자이자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은 일부가 불에 탔고 경포 주변에 있는 작은 정자인 상영정과 전통 사찰 인월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불 범위 내에 선교장과 호회장 등 무려 문화재 8곳이 소실 위기에 처했던 다급했던 상황. 다행히 주불이 잡혀 추가 피해는 막았지만 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문화재 피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주불이 진화됐지만 집이 타버린 사람들은 황망하기만 합니다. 들으셨듯 딸 집, 내 집 다 타버린 주민도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퍼지는 산불에 주민들은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중학교에 대피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강릉 산불 대피소인 아이스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주민들이 황급히 이곳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중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체육관 안에는 56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텐트가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체육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각종 담요와 세면도구가 담긴 구호 물품을 받아 텐트가 더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불은 아침에 발생했지만 주민들의 표정엔 거센 화마에 놀란 기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퍼진 불을 정신없이 피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타든 안 타든 너무 막막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막막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대피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 이재민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산불 이재민 수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하는 상태라 이재민 수가 확정되고 나서 지원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강릉 산불 대피소 아이스 아레나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강풍은 산불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강릉은 물론 속초 등에도 거센 바람이 불며 가로등이 꺾여버리고 버스 정장이 쓰러질 정도였죠. 경북 울진에선 집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강풍 피해 소식 먼저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도로에 서 있던 가로등의 밑동이 90도 가까이 꺾인 채 그대로 잔디밭에 넘어졌습니다.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도 기둥이 통째로 뽑혀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길을 걷는 한 시민은 혹여나 눌러쓴 모자가 날아갈까 챙을 꼭 움켜쥐고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오전부터 순간 풍속 초속 2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속초 시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 비닐이 다 날아갈까 봐 이제 내려와서 했는데 거의 다 다 날아갔어요. 제가 몸이 한 3m까지 밀려날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 영동 지방뿐 아니라 전국에 거센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거센 바람으로 지붕이 무너지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7편이 결항하고 80편이 지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에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CCTV 구조물이 쓰러지고 대형 간판이 휘어지며 도로로 넘어졌죠. 계속해서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위에 걸려있던 간판이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곳에선 CCTV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도로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쓰러진 구조물이 모두 정리됐지만 학생들 등굣길에 벌어진 터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사당동에서는 강풍으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이
크레인이 대형 간판을 줄로 매달고 소방대원들은 쓰러진 간판을 절단기로 해치합니다. 기울어진 대형 간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한창인 겁니다. 처음에 밥을 먹고 딱 올라왔는데 약간 기울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잘못 나무를 딱 바람 부니까 이게 앞뒤로 흔들려 오더라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오후 5시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강풍 피해 1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꼭 이맘때만 되면 강릉 이쪽에서 불이 나고 또 피해도 크죠. 이유가 있을까요? 최돈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를 양간지풍이라고 하던데 해마다 이맘때 불죠. 예. 아시겠지만 양간지풍은 그 동해안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분다고 해서 붙여진 바람입니다. 네. 해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형성되는 한반도 상공의 특별한 기압 배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같이 북쪽의 저기압,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강한 서풍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압차가 커지게 되면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보신 것처럼 기압차는 기압선이 좁아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내리바람 같은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서풍인데 태백산맥 서쪽보다 동쪽이 강해지는 아주 독특한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이 바람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세기가 어느 정도였다고 했죠? 오늘 강릉에서 관측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고요. 네, 초속. 설악산에선 초속 37m까지 관측됐습니다. 초속이라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100km가 넘습니다. 아이고. 초속 20m에선 간판이 날아가고 초속 30m는 중급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입니다. 초속 33m가 넘으면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한 태풍의 위력입니다. 이런 태풍급 강풍에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화재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다고 해도 그래도 대형 산불이 될 결정적인 영향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간지풍 자체가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강릉 지역의 습도는 20%였고요. 이처럼 대지가 메마른 가운데 따뜻한 바람까지 세차게 불다 보니까 산불 위험 요소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꼭 양간지풍이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대형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충남 홍성 등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만 보더라도 맞아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약한 산불이 붙기만 해도 진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양간지풍 이렇게 한 번 오면은 끝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양간지풍이라는 게 이동성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강한 서풍이기 때문에 이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압계까지 조밀해지면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런 강풍에 또 최근에는 뭐 여름 갔다가 갑자기 또 초겨울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내일 한파특보가 또 예보됐다면서요? 네, 내일 경기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월 한파특보로는 이례적인데요. 그러게요. 이동성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봄철엔 날씨 변화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들어 기압계가 빠르게 바뀌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한파나 강풍 같은 여러 기상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 감청했다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죠. 어제까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오늘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가 위조됐다라고 했던 어제와 말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한 내용도 있었죠. 때문에 도청됐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단 미국 쪽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유출된 문건 상당수는 위조된 것이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했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청 여부는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지원하자고 말했다고 적힌 문건에 이어 이송 일정이 적힌 문건까지 나왔지만 도청에 의해 이런 정보가 유출됐는지 다른 루트가 있는 건지 정부가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라고 밝혀 용산 청사 근무 중 도청을 당했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의 보안이 취약해 도청 피해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국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용산 이전 비판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우방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가장 당황스러운 건 미국일 것이기에 미국이 뭐라고 반응할까가 가장 궁금했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헌신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수사, 결국 답을 피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사실 그건 우리 측에서 결정할 문제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가 유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외교 안보 담당자를 도청한 것이 사실일 경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By saying is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ensuring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these countries.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기밀 유출에 대한 안심시키기로 풀이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and the First Lady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partners over the course of the state visit. 백악관은 문건 유출 동맹국과 고위급에서 소통해왔다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Officials have been in touch with relevant allies and partners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t very high levels. I'll leave it at that. 그러면서도 동맹국의 도청을 포함한 기밀 문건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don't know if they have more that they intend to post. So we're watching this and monitoring it as best we can. Truth and the honest answer to your question is we don't know. 온라인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미 국방부는 공개된 문서가 보고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고위급이 소통하는 가운데 동맹 관계에 걸맞은 당연한 요구와 적절한 대책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일본이 최근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외교 청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는 물론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말은 쏙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도 6년째 이어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をします。 우리 정부는 이런 표명을 일본이 징용 해법에 호응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3년 외교 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했다는 것과 한국이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일본 측 반응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대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며 2018년부터 담아온 억지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계승하기로 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의 호응 조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술에 취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한 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자리 직후 나오는 CCTV 영상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도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낮부터 말이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유리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발이 꼬여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니 계단에서는 아예 난간을 잡고 내려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기 일수. 겨우 차에 타고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3명도 다치게 한 전 충남도청 공무원인 60대 박모 씨입니다. 식당에서 이곳 주차장소까지의 거리는 10m 정도입니다. 방 씨가 이 거리를 걷는 데는 1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씨는 집으로 가다 출발 20여 분 뒤 사고를 냈는데 5.3km 정도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방 씨는 경찰에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방 씨 이외에도 8명이 있었는데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병에서 14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수로 따지면 정확히 누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까지 확인이 지금 안 되거든요. 한 1인당 1병 정도. 2차 조사에서 방 씨는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승아 양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생전에 갖고 놀던 인형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오빠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경찰은 방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1심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죠. 검찰이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입건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나은행 관련되는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항소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 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3곳이 응모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과 손을 잡은 호반건설이 화천대유와 손을 잡은 하나은행에 사업에 빠질 것을 압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이 잔류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없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병채 씨는 뇌물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늦장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면 본인이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을 하기로 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기소된 걸 보면 정진상, 김용 등 측근을 통해 10억 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나오고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에서 일을 했죠.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최후의 보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정치자금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폰서로 끌어들인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과정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무렵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에서 모두 3천만 원을 줬는데 당시 정 전 실장 자리는 조립식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정 전 실장이 CCTV를 가리키며 가짜다, 아는 사람 몇 명 없으니 말조심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 조서를 봐야 하는데 검찰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 측은 번복하기 전 조서가 정 전 실장 등 의형제들을 위해 했던 거짓말이었다며 기꺼이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사흘 뒤 이어질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의 배후엔 재력가 부부가 있었다고 하죠. 남편에 이어서 이번엔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주범에게 건넨 7천만 원은 범행 착수금이 아닌 그냥 호의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내일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의 배우로 지목된 황모 씨.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쏟아지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살인이나 아니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거 하신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황 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천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납치, 살해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도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남편 유모 씨에 이어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겁니다. 황 씨 측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건 맞지만 이경우에게 지급한 건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멸할 의도였다면 이 씨 아내를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씨 부부를 비롯해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반출한 이경우의 아내를 모레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배우인 황 씨 부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펴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길거리 싸움의 환호성. 격투기 선수들이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나요? 선수들이 붙은 거면 환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한 거리인데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막싸움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 같은데.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안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더 큰 문제 뭐냐면 오히려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준 이하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거 우리나라 맞나 싶은데 네. 저렇게 한 명 실려갈 때까지 계속 보고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결국 나중에 이제 다른 시민 몇 명이 와서 말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댓글로 구경하던 시민들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신고 안 하고 뭐하냐, 뭐 동물원 구경하듯이 박수 치면서 저러고 싶냐, 되게 다양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정말 동물원에서 동물 보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싸우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구경꾼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목숨을 구했다. 일단은 뭐 미담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 바로 보시죠. 네. 자, 식당 아니고요.
멀쩡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남성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오, 지금 되게 주위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해요. 네. 당황하고 있죠. 네. 식당 안에 있던 젊은 남녀가 그런데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왔어요. 천만다행인데 목을 뒤로 넘기고 뭐 기도 확보도 하려는 것 같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손님이 쓰러진 남성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압박합니다. 결국 살아났습니다. 의식 돌아와서 말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런데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좀 느껴졌거든요. 보통 분들이 아니죠. 예. 새내기 경찰관들입니다. 아. 김도연 순경, 신홍준 순경 각각 킥복싱과 사격 국가대표로 활약한 적이 있고요. 작년 6월에 경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직접 만나봤습니다. 혀가 말려 있어가지고 이제 신홍준 순경이 입을 이제 벌려서 혀를 빼고 기도를 확보하고 제가 이제 다시 20회 정도 하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냥 달려가서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이분들 오늘 경찰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표창장 받았고요. 중앙경찰학교 시절 은사님들까지 제자들 덕분에 초청받았습니다. 외부인들이 그 영상을 나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주시면서 이런 경찰관이 있는데 청장이 이거를 특별히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저 정도면 뭐 표창장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경찰관 되자마자 저렇게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듬직하게 시민 곁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머리채 잡고 폭행. 누가 누구 머리를 잡았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 여성이 현직 여경의 머리를 잡은 건데요. 여경이요? 네. 누군가요, 이분은? 안 믿기시겠지만 예비 검사였습니다. 예비 검사요? 네. 무슨 일이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검사 임용을 앞둔 A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채 시비가 붙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싸움을 말리던 한 여경의 머리를 폭행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술 취했다고 해도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처벌을 받았나요?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오늘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이게 비교적 죄가 가벼우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A씨 법정 나오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최한이가 발표형 나왔는데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도대체? 선고 유예면 선고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처벌이 없는 건데 그냥 봐주는 건가요? 이 재판에서만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법무부의 철퇴는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히면서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건데요.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 절차에서도 배제가 됐고요. 네, 한순간의 실수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검찰 공무원의 무게감이 크다는 걸 진즉 알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일부러 저러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죠. 남북 연락망도 닷새째 불통인 상황. 통일부 장관은 10년 만에 대북 성명을 내놨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작전 지도에서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리키며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군 간부가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며 보고하는 걸 진지하게 듣기도 합니다. 군 수뇌부와 전방부대 지휘관을 소집해 대남 대미 작전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지난해 6월 남한 작전 지도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은 모자이크로 처리됐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남북 연락망 불통 등 도발 전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10년 만에 대북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직 대통령의 외출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동화사 외출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대구 사저로 입주한 뒤 첫 공개 행보였는데요. 이번 방문은 동화사 방장인 의현 스님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동화사 일정 어떻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올린 머리에 흰색 옷을 입고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계단에서 잠깐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함께 보시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한 의현 스님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지금이 딱 총선 1년 전이란 말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오늘 동화사 외출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대신 오늘 행보보다는 다음 주 일정이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듯합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최근 지도부의 잇따른 말실수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범여권 외연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겨주세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네, 아이고 인상이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상을 좀 찌푸린 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약점 잡혔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이 발언에 여당 대표가 소극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표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전 목사는 당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한 얘기를 해달라고 이겁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갔는데요. 어떤 관계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요. 전광훈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해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을 끊는다, 관계를 끊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는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정치권에서는 역시 진짜 영원한 우군도 아군도 적군도 없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비속어가 좀 섞인 말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뒤에 보시는 이런 비속어가 섞인 말이었는데요. 예측이 되긴 합니다. 네, 예측되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오늘 당정이 의료단체를 상대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간호협회가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먼저 떠났는데요. 이때 나온 말입니다.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중재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한 발 뺀 거네요. 그렇죠.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간담회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한 자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정제된 단어를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외신 간담회 했는데 여기서 재미난 질문이 나왔고 또 재미난 답이 있었다고요? 네, 러시아 기자의 이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웃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길래요?
정치적 라이벌이지만 한 번쯤 좋게 평가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국가 수반으로서 수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당연히 잘하는 일도 또 부족한 일도 있을 겁니다. 외신 기자 클럽이 기념품으로 긴 우산을 준비해서 이 대표에게 건넸는데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죠?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때리든 뭐를 하시든 그거 가지고 우산입니다. 네. 그렇죠. 뭐든 간에 쓰는 사람 마음이겠죠. 예,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목적의 친환경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친환경 시설을 짓는다면서 오히려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갯벌을 파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공사의 목적이 뭔지 잊은 듯하죠. 포커스M 민경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갯벌과 바쁘게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 이곳은 영산강 하구의 마지막 갯벌, 목포 남한갯벌입니다. 황새와 노랑부리 저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많은 멸종위기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324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입니다. 선박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는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이른바 친환경 시설인데 많은 생물의 보금자리인 갯벌에는 영향이 없을까? 일단 목포시는 갯벌과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부지가 떨어져 있는 만큼 갯벌에 끼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전문가들은 시설이 완공된 이후 철새를 중심으로 한 이곳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습니다. 시설이 들어서는 일대는 갯벌에 물이 차는 밀물대, 철새들이 바닷물을 피해 쉬는 공간인데 완공이 되고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새들의 휴식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밀물대, 공사장 뒤쪽에 위치한 일부 습지에서는 철새들이 머물며 쉬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간들의 활동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얘들이 꺼려 하겠죠. 그래서 다른 더 좋은 곳을 찾게 되기 때문에 개체수나 종수는 분명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설과 갯벌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갯벌 생태계 침범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친환경 시설을 짓는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남한갯벌.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혹시 금리가 내릴까 기대되죠.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고 심지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2월에 이어 2연속 동결된 건 물가 상승세가 다소 꺾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4.2%까지 떨어져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종결이나 금리 인하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그 사이에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상황을 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금통위원 중 5명은 최종 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는 국제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야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장 볼 때마다 참 짚기 망버번거리게 되네요. 요즘. 둔화됐다고 해도 내려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시공능력 100위권인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실물 경제 곳곳에서 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가구 업체가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할인 가격을 미끼로 일시금 결제를 유도하고는 가구는 보내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그냥 안개처럼 사라진 겁니다.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꽤 알려진 업체고 실제로 매장도 있었기에 소비자들은 믿은 겁니다. 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가구업체 원갤러리에서 230만 원 상당의 거실장을 산 한 소비자. 일시금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해준다는 말에 218만 원을 한 번에 카드 결제했습니다. 2월 초에 보내준다던 거실장은 3월 말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끼고 배가 안 왔다 이러면서 그게 3월까지 가게 됐고 중순쯤에는 꼭 온다 하더라고요. 3월 한 20 며칠쯤에 배가 들어와서 물건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산 가구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업체는 곧 배송된다고 답했습니다. 문의 주신 제품은 이번 주 아마 주말에 들어올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 옆 천막 밑에는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 부속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해당 업체가 이달 들어 갑자기 잠적했다고 말합니다. 꽤 많았어요. 찾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없는 거는 꽤 됐어. 한 열흘 전에 아예 사람이 안 나오더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피해 사례는 15건이지만 이달 들어 접수가 갑자기 늘며 피해 규모가 더 늘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피해자들에게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또 깜깜해졌습니다. 짙은 황사 때문입니다. 한때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했는데 공기질 지수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황사는 우리나라에도 날아들어 내일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자금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베이징 징산공원입니다. 평소 같으면 자금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야 하지만 지금은 황사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베이징에 몰아닥친 황사로 오늘은 아침부터 도시 전체가 뿌였습니다. 昨天晚上我下班回去的时候，应该就是沙尘很明显，然后就能够呼吸上明显感觉到不舒服。 시민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는 등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외출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感受非常不好呀，特别影响心情。昨天我们去博大吃饭，然后外边排队，沙尘暴特别大，就感觉特别脏吧，就是比较影响心情，没有什么其他的。 베이징 기상당국은 오늘 오전 한때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를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황사는 올 들어 베이징을 덮친 5번째 대규모 황사로 지난주 신장과 내이멍구를 시작으로 18개 지역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또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오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전투기 임무 시스템 자동 검증 장비가 2022년 IR52 장영실상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와 바이오센스텍의 전기차 검사 장비 초고속 고해상도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돼 올해로 32주년을 맞은 IR52 장영실상은 국내 순수 신기술 개발에 앞장선 연구원에게 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20세기를) 살다간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죠. 생후 19월 때 앓은 큰 병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 켈러는 7살의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납니다. 설리번은 켈러의 엄지를 자신의 성대에 갖다 대 목소리를 진동으로 느끼게 하고 손에 물을 부어주며 물을 가르칩니다.
이런 노력 끝에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위대한 사회운동가로 남게 되죠. 켈러는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37년 7월 서울에 와 지금의 시의회 자리인 부민관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맹아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86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헬런 켈러가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의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데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내놓으라 하는 5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이를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 부담금만 16억 9,917만 원이 나왔거든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됐지만 늘 그러다 말아서인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공공이 이러니 민간엔 더 기대할 게 없겠죠. 지난해 419개 기업은 의무 고용률 3.1%의 절반도 장애인을 채우지 못했고 아예 전혀 고용하지 않아 0%대인 기업도 316곳이나 됩니다. 내후년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포인트 더 오르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벌금 좀 더 내지 뭐 하면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내는 벌금은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닌 국민 세금으로 때우면 되니 상관없다 이걸까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이들에게 국민은 더 큰 돈, 더 큰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눈이 보이면서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건 더 슬픈 일이다. 지금 밖에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벌금쯤이야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은퇴한 손현재와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손지인 선수가 새로운 리듬 체조 요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비상을 꿈꾸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하고 화려한 연기를 펼치는 고교 2학년 손지인. 자세히 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4위까지 오르고 은퇴한 손현재와 같은 성씨인데다 외모도 빼닮고 출신 학교까지 같아 화제입니다.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손현재 선수가 했던 만큼 잘하고 싶고 또 뛰어넘고도 싶어요. 앳된 얼굴과 달리 하루 10시간 훈련하는 연습벌레인데다 지난해에는 갈비뼈 골절에도 대회에 출전한 독종. 이렇게 익힌 볼 종목, 특히 연속 회전 동작인 퐁쉐터는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통 6바퀴에서 7바퀴 정도 도는데 점수가 좀 높은 동작이라서 잘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30초 정도면 완성하는 큐브 맞추기로 집중력을 키운다는 손지인의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목표는 메달 획득. 내년 파리올림픽 얘기에는 손현재도 이루지 못한 더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올림픽에서 메달 한번 따보고 싶어요.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메달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연기를 해서 그런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전국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난 강릉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시속 110k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과 영남,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황사 지역을 지나면서 모래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전국의 황사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외출 시 꼭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동시에 찬 공기도 밀려들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호남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텐데요. 내일 경기 파주가 영하 1도, 전북 장수가 영하 2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시면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춘천 0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4도, 대구 6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